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62세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 남편은 시청에서 30년을 꽉 채운 고위 공무원이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시집장가 다 보냈죠. 누가 봐도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고 이제 남은 건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저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지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끄러운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유는 한순간의 망상이 어떻게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만드는지 그 생생한 지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내 인생도 이제 마지막인데 나도 한 번은 여자로 뜨겁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비참한 꼴을 보고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시계추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 20분이면 현관문이 닫히고 저녁 6시 40분이면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30년 내내 단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집안에서는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밥 줘, 애들은? 씻을 게 이 세 마디가 대화의 전부였죠.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물으려 하면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라며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30년의 세월 동안 화려한 장식품처럼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자 그 적막함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라는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교 동창 밴드 모임에서 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도 꽤 인기가 많았는데 60이 다 된 나이에도 세련된 린넨 셔츠에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석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뷔페 음식을 접시에 정성스레 담아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영수가, 너 참 고생 많았나 보네. 손마디가 굵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 선한 눈매는 여전한데 말이야. 30년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잠옷을 입고 소파에 널브러져 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이 있을까? 아니, 생명체로 보기는 할까? 민석 씨가 보낸 오늘 널 봐서 설렜다는 문자가 제 인생을 뒤흔들 서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습니다. 내가 미쳤지. 자식이 둘이고 손주 볼 나이에 무슨. 하지만 민석 씨는 집요하고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날씨가 맑네요. 당신 미소처럼 같은 간지러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느덧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던 진한 분홍색 립스틱을 칠하고 백화점에서 남편 몰래 산 화려한 레이스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밥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라이브 카페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민석 씨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 무뚝뚝한 남편 밑에서 시드는 걸 내가 더는 못 보겠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 해.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내 웃음을 되찾아 줄게. 민석 씨와의 만남은 중독 같았습니다. 그 카페의 눅눅한 소파 냄새와 그가 뿌린 우디 계열의 향수 향기가 뒤섞인 그 공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남편과 밥을 먹을 때는 단 한마디도 없던 정적이 민석 씨와 있을 때는 1분 1초가 아까운 환희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당신 향기가 참 좋다고 말해줬고 제가 하는 사소한 고민에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옥 같은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묵묵히 신문을 보는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알면? 하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민석 씨가 남긴 향수 냄새가 옷깃에서 느껴지면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다라는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저와 전국 일주를 하겠다며 낡은 지도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캠핑 장비를 검색하는 걸 볼 때면 오히려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답답한 사람과 평생을 또 좁은 차 안에서 붙어 있으라고? 아니, 난 민석 씨랑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며 우아하게 살 거야. 민석 씨는 점점 더 대담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제주도의 은퇴자, 마을을 짓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거기 분양권 하나 빼두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남은 생을 여왕처럼 살자. 근데 지금 사업 부지 잔금이 조금 부족해서 공사가 멈췄어.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은퇴 설계는 완벽해져. 그는 화려한 조감도와 수익 분석표를 보여주며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집 담보대출 서류를 뒤졌고 남편이 30년 공직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모아둔 퇴직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 있던 1억 원까지 모두 인출해 민석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 돈을 건네던 날 민석 씨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마워, 영수가.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제 보름만 기다려. 우리 새 인생 시작하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저녁국을 뜨던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고칠게, 내가 다 고칠게.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나도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 거야. 당신 재산 절반 내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자식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딸은 제 팔을 붙잡고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아저씨 사기꾼일지도 몰라! 아빠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라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딸의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엄마도 여자야.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저는 자식들에게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제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집을 팔아 절반을 떼어주고 남편은 낡은 전셋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 돈까지 모두 챙겨 민석 씨가 예약했다는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민석 씨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의 사무실이라던 곳을 찾아가니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고 건물 관리인은 그 사람 이름도 가짜고 이미 여러 명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더군요. 제 인생과 맞바꾼 돈, 남편의 피, 땀 어린 세월이 담긴 그 돈이 고작 사기꾼의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쓰였다는 사실에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저를 더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였습니다. 민석 씨에게 준 돈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이었기에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지금의 이 좁고 곰팡이 핀 지하방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하고 기도하지만 제 앞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과 밀린 공과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쓰러지셨어.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알게 되시고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야. 지금 요양병원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계셔. 만족해. 이제 속이 시원해. 아들의 절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불꽃이 사실은 제 남편의 생명줄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를 마주한 아들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때문에 아빠 인생이 끝났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들은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병원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이 제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며 바닥을 기었지만 아들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오늘부로 우리 가족한테서 지웠어. 가서 그 잘난 사랑이랑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봐. 그 말을 뒤로하고 쫓겨나던 길, 저는 병원 정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하늘조차 저를 벌주는 것 같더군요. 이제 저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닦고 광냈던 내 가족이라는 유리성이 한 남자의 가짜 속삭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떠난 뒤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졌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유령 취급하며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고 밤에는 상가 건물을 청소하며 입에 풀칠을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쉴 때마다 남편이 제 퇴근길에 말없이 들고 오던 붕어빵 봉지, 무뚝뚝하게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영수가 고생했다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는 걸 왜 다 잃고 나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 60대에 찾아오는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산불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지겨우신가요? 그 지겨움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그 무뚝뚝함 속에는 당신을 위해 30년을 버틴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는 낡은 구두, 그 사람이 입는 목 늘어난 셔츠가 사실은 당신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자신을 깎아먹으며 버틴 흔적입니다. 제발 저처럼 미친 짓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찰나의 쾌락에 속아 평생의 안식처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죽어도 남편 곁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매일 밤 이 좁은 방에서 천장을 보며 상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민석 씨의 손을 뿌리쳤다면, 만약 그때 남편이 사온 붕어빵을 웃으며 함께 먹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강원도 어느 바닷가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웃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벽지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후회만 남았을 뿐입니다. 제 비참한 꼴을 보고 부디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을 돌리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속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생 전체를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옆에서 잠든 남편 혹은 아내의 거친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세요. 그 손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저는 이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일만 남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차가운 벽을 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날의 평화로운 저녁 식탁을 그리워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 사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노년의 평화는 설렘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을 깨버리는 순간 당신의 삶도 저처럼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는 이 마지막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저 같은 죄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오늘도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